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는 37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고 약 1000권의 책을 들여놓으면서 한 가지를 연구하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는 머지않아 나 자신을 알려 한다는 건 헛수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은 계속 변하게 되고 그 변화 역시 그 어떤 설명보다 늘 앞서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을 바꿨는데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만들기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MBTI 테스트 결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MBTI는 그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인 거죠. 내가 주로 먹는 것이 나의 몸 상태를 만들듯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정신과 마음, 즉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목요일 아침 찾아뵙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덥죠.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또 유념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이것이 이제 줄고 있어서 걱정이죠. 특히 우리나라가요. 정부가 이것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범국가적인 총력전에 나서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것 전략기획부도 신설을 해서 일, 가정, 양립, 주거, 양육 등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나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이 두 글자로 표현을 하죠. 현재 우리나라 이것은 5,175만 명 정도인데요. 하지만 40년 후에는 4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걱정이죠. 다들 이제 걱정은 하는데 또 대책은 매일매일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데 효과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네. 우리 증시 출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아침 주가가 2,800을 터치한 걸 제가 네. 봤는데 조금 전에 다시 2,798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장중에는 2,799까지 올라서 2,800이 그야말로 눈앞이다 이렇게 좀 설레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2,790선 넘은 거 2022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현재 81,600원, 어제보다 400원 정도 올랐고요. 어제 8만전자를 회복했는데 지난달 초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현재 23만 4,500원, 1,000원 올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코스피 1, 2위 대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가까워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비율이 5% 정도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보면 당연히 이 대장주들이 오른 건데 그 배경에는 반도체, IT 회사,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출 호조에 더해서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2,800선 가니까 또 다시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들이 좀 들립니다. 네.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조금 장밋빛이 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하반기에 코스피가 3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2차 전지 업계가 최근에는 이익이 조정되면서 주가가 다소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회사들 기업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오를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 여의도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까지만 상승을 해도 3천은 문제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결국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달렸다는 거죠. 네, 최근에 사실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 때문에 HBM.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서 SK 하이닉스까지만 좀 더 쳐주더라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도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같은 환경도 좀 우호적이고요. 하지만 수출이 정점을 찍고 4분기에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기업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틀 전에 미국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고 네. 연이로 올라가지고 근데 지난밤에는 엔비디아가 안 올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휴장에서 네, 휴장이어서 네. 시장이 쉬는 날이어서 안 오른.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예. 했죠. 네, 네. 이 시가총액 1위 올라선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네. 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이 한 주에 135달러,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우리 돈 약 4,6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90조 원에 조금 못 미쳐요. 네. 엔비디아 몸집이 삼성전자의 9배 이상으로 크다는 의미이고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6개월간 180% 넘게 올랐고요. 이 1999년 1월 상장한 뒤에 25년간 재투자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상승률이 무려 59% 아니 59만 %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6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 다 합쳐도 2,600조 원이거든요. 엔비디아 네. 하나 팔아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600여 개 다 사고도 2,000억이 남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혹시- 엔비디아에 네. 대한 전망들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네. 네. 엔비디아 오를까 더 오를까 이런 그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엔비디아 주식 사셨나요? 저는요 1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오,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점점점. 아니, 더 여쭤보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엔비디아가 1993년에 설립되고 나서 비디오 게임을 구현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은 생소한 회사였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네, 그러다가 기회를 잡고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인데요. 이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에 상당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기존의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든 그래픽 카드 GPU가 훨씬 더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인 챗GPT에 엔비디아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인공지능 하면 엔비디아 하는 공식이 성립하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는 현재 AI 칩 시장의 약 80%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엔비디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이런 점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그래서 10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내려왔다. 이런 점도 좀 매력 요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최근 2년도 안 되는 단기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조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게 또 논란 속에서 네. 예, 또 주가는 또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이야기. 높은 물가 때문에 어르신들의 소비 성향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BC카드가 낸 ABC 리포트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60대 이상 노년층 매출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2%로 집계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네, 넉 달 만에 5% 넘게 늘어난 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편의점에서 물건 산 사람 10명 중에
중에 4명은 노년층 고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20대에서 50대 사이 고객 편의점 매출 비중은 이 기간에 최대 1% 미만 정도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노년층 삶이 좀 팍팍해진 정도를 보여주는 다소 씁쓸한 통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C카드는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연령대,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원이라면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외식 물가가 올라서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편의점 관련 매출 상승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야근할 때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다가 뭐 잘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와중에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고물가 때문에 다들 이제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소비가 늘어난 분야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고물가에도 최근 1년 매출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의 공통된 키워드로 절약, 세이브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이브가 각 글자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네. 건강한 웰리스, 사운드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 적응, 어댑테이션 오브 갑자기 영어 공부, 어댑테이션 오브 라이프 스타일, 가격 차별화, 베리에이션 오브 프라이스, 맞춤형, 일라보레이션 각 첫 글자를 따서 세이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거네요. 네네. 조금 기시감이 SAV. 드시죠. 어디선가 요즘 키워드로 이렇게 이런 많이 건데 뭐 제시. 트렌드 만드는 네. 회사들에서 이런 거 많이 네네. 만드는데. 그래서 근데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그 청취자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웰리스 뭐 건강 트렌드로는 단백질 음료 매출이 작년에 35% 늘어났고요. 맞아요. 네, 고령 인구 대상으로 한 환자 대용식 매출도 8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1, 2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반영된 소비로는 그 이런 게 어쨌든 생활 변화에 따른 제품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소형 밥솥, 이런 미니 가전들, 성인용 기저귀, 밀키트 등이 있습니다. 또 단위당 가격이 낮은 대용량 제품과 고급 가전 제품 판매량이 동시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싼 제품하고 비싼 제품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건데 양극화. 네, 이 말은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간 가격대 제품은 점점 사라지고 저가 아니면 프리미엄 이렇게 시장이 양분한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색상이나 재질을 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가전, 요즘에 조금 옛날에는 회색, 검은색,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요즘엔 선택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맞춤형 가전이 인기를 끄는 건 가격 차별화와는 또 다른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리스, 네.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 가격 차별화 그리고 맞춤형 이런 게 네. 지금 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좀 잘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들 성장 사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혹은 이제 부자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꿈을 네. 꾸면서 같이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건데 정작 그 성장 사다리 위쪽에 먼저 올라가 있던 사람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요. 네, 조금 재밌는 보고서인데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낸 보고서예요. 여기서 고액 순자산 보유자, 그러니까 부자를 기준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반년 이상 머문 경우를 순유출이라고 부르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를 집계를 했대요. 네. 이 우리나라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집계가 돼서요.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서 4위로 예상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봤더니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이 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약 11만 명으로 세계 15위.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3년 이후에 10년간 28% 늘어난 수치고요. 이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올해 세계 자산가 이주가 총 12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도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 또 경제 불확실성, 사회 격변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면서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을 네. 탈출한다 막 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도 네. 글로벌 4위 순으로 부자들이 많이 탈출하고 있다. 씁쓸한 거죠. 네. 또 하나가 얼마가 있어야 정말 부자냐. 근데 앞에서 이 헨리앤파트너스는 13억 8천만 원. 네, 100만 장자. 그것도 이제 빚 없이 순자산으로 우리나라 돈 13억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봤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혹시 편집장님은 부자 네.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 저는 딸 부자. 아, 딸 부자. 네. 행복한 부자. 방송용 멘트긴 합니다만. 네. 네. 뒤에는 안 하셨으면 좋았을 네, 텐데.
네, 그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업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만 20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총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질문에 이 10명 중 3명이 10억 원 이상입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20억 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20%였고요. 이어서 50억 이상, 30억 이상, 100억 원 이상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부자의 총자산 기준이 추세상 높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물가가 높아지면서 부자에 대한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그렇겠죠. 있다라는 풀이인데요. 50억 이상, 100억 이상 정도는 돼야지 부자다라고 꼽은 비율이 4년 전보다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소득이 높을수록 부자의 기준도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은 돼야지 부자다라고 답한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00억 이상을 부자의 기준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 금융권에서는 부자를 세분화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이 조금 그런데 대중적인 부유층을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원 사이, 일반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우리가 슈퍼리치라고 부르는 분들은 금융자산 100억 원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왜 금융회사에서 부자 리포트 이런 거 낼 때 부자 또 보고서. 항상 네. 많은 또 관심을 받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회복세죠.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약 2,800억 달러, 383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2022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실적이고요.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8개월 연속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IT 제품 수출이 누적으로 약 100조 원에 가까워져서 작년보다 40%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는 42조 원을 넘어서 역대 1위고요. 우리 수출 15대 품목 중 하나인 선박 수출은 54% 늘어나서 여러 품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4조 원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달을 좀 살펴보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수출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달 말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정부가 보고 있어요. 그 수출 우상향 흐름이 뚜렷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도 달라지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대중 수출,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부진한 사이에 미국 쪽 수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흑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에 대중국 적자가 확대됐고 역시 수출 영향이 컸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약 355억 달러 흑자, 재작년보다 흑자 규모가 더 확대됐어요. 네. 이 경상수지가 뭐냐 잠깐 짚어보면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걸로 번 배당, 이자 이런 소득 거래 등을 반영한 전체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출입이 포함되는 상품 수지, 운수, 여행 등 서비스 수출입이 포함되는 서비스 수지, 그리고 대외 금융자산이나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소득 수지, 개인의 송금, 원조 이런 것들 포함되는 경상 이전 수지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출하고 수입 간 차이인 상품 수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900억 달러 넘게 흑자여서 1년 전보다 200억 달러 이상 크게 늘어났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반면에 원자재 수입은 줄어들고 또 이자 수입이 늘어난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미국은 2020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4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적자로 이 적자 규모도 커지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품 수지 적자폭이 커진 탓인데요.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즉 미중 간 성장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의 거래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게요. 중국 쪽하고는 이제 화학, 철강 같은 과거의 굴뚝 산업 네.
경쟁에서 또 이제 가격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 산업에서도 또 거의 격차가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래서 네. 중국 쪽으로는 사실상 이제 적자를 보는 상황. 그래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중간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최근에 증시에서도 잘 나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뭐 송배전 어떤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품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 쪽 수출이 잘 되는 그 기업들이 또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 흐름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앞서서 그 부자들이 자기네 나라를 많이 떠나는 나라, 우리나라가 4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권인숙님이 친구 아들 부부도 캐나다 또 호주로 이민 갔어요. 애들 때문이라는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영은님은 부자들이 탈출하면 제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전교 1, 2, 3등 막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떨까요? 그럼 11등 하던 친구가 1등 하겠죠? 근데 그 친구 자체는 혼자는 좋겠습니다만 학교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면 그만큼 투자할 사람, 그만큼 소비할 사람, 선순환을 시켜줄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뜻이니까요.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자,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것이 5,170만 명 정도인데요. 국가나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제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통계청에 따르면요. 30년 후에는 세종과 경기 지역의 이 수는 늘고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는 일제히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생산 가능 이것 혹은 생산 연령 이것을 보면은 30년 후에 이 숫자가 많이 감소할 지역, 울산과 경남 지역이 꼽혔습니다. 30년 후에는 울산은 마이너스 49.9%, 거의 반토막. 경남 지역은 마이너스 47.8% 이렇게 꼽히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오늘 2부에서는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의 위기, 지역의 소멸 위기를 또 짚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면서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607님, 저희 딸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는데 이게 참 옛말이 됐다라고 보내주셨고요. 6624님, 예전에는 자식이 삶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자식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도 참 순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윤진 님도 저도 아직 결혼 전인데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또 보내주셨네요. 김성일 님, 걱정은 하는데 출산은 안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들 문제야 문제, 걱정이야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도 선뜻 나서기가 참 힘든 게 가장 답답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가 일부 돈가스 가맹점주들과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35만 시대인데 주변에서 가맹점 점주분들 그리고 본사 이 갈등이
정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이자 프랜차이즈 전문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죠. 송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연결이 안 되셨나? 전화 연결 안 됐어요? 아, 네.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예전에 그 제주도 지역에서 정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돈가스 집이었거든요. 그거를 백종원 대표님이 더본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이 최근에 시위에 나섰더라고요. 더본코리아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보다 그 예상 매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이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서 한 게 아니었다.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쉬는 날이 정말 많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연결해서 이 내용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송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본코리아하고 이 돈까스 가맹점주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나 보니까 예상 매출액을 속였다, 아니다 이거더라고요. 네. 이것부터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더본코리아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이 기재 수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방식이기만 하면 네. 다른 홈페이지나 기사 등 허위 과장 정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요. 실제 점주님들이 운영해서 그 예상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허위 과장 정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간혹 서류명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서 네. 본사가 매출을 예상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본사의 그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냐 아니냐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그 양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나란히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 보통 당연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제 가맹점을 하고 싶을 때 가서 우리가 이거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라고 하면 본부에서는 예상 수익이 얼마나 됩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그걸 또 매출하는 그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네네.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연도에 가맹점의 수가 100곳이 넘는 본사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까지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인근 가맹점형과 유사상권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유사상권형은 이 유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안전하게 이 인근 가맹점형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인근 가맹점형은 내가 개설할 매장의 가장 최인근의 5곳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매출인 매장 빼고 최저인 것 빼고 이 나머지 3곳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액을 산출을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가 100개가 되지 않는 본사라면은 뭐 평균 매출, 뭐 순수익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요.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을 하고 산출 근거를 본사에 비치해서 점주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산출 근거도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서면으로요.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디저트 전문점에서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이게 예상보다 예상 매출로 보여줬던 것보다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얼마나 적어야 결과적으로 이게 허위였다, 과장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거는 네. 그 예상 매출의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 여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천밖에 안 되는데 이 매장 매출이 높은 특정 매장의 매출 뭐 5천만 원을 마치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인 것처럼 제공을 하면 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자의적 기준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정보가 되는 순입니다. 아, 그래요. 그 더본코리아 측 입장을 보니까 코로나19 또 물가 인상 때문에 외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뭐 다른 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대외 환경 때문에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예상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 기존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본사가 신도 아니고 뭐 상권 분석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임대차 매장을 찾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 매장별로 뭐 상권과 뭐 면적, 유동인구, 입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별 매장의 매출을 정확히 예상한다라는 거는 곤란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본사가 특정 매출을 보장했다라고 하면은 허위과장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기준대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을 한 거면 그게 실제 매출과 차이가 나고 뭐 경기 변동에 따라 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 가맹 희망자분들이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사는 결코 이제 내 매장의 매출을 예상해주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를 보고 전국이나 지역별 연평균 매출을 꼭 확인을 해서 내가 고정비 한번 빼보고 순수익을 한번 돌려보셔서 창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점에서 그 본사에서 네네. 보여주는 것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아예 중도에 좀 포기하시려는 분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폐업하고 싶고 네. 그러려면 네네.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하는데 또 그럴 네네. 때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또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위약금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맹 본사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가맹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위약금 5천 이렇게 특정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아 있는 잔여 기간에 곱하기 월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은 곳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계약 해지가 된 경위라든가 잔여 기간 동안 본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뭐 물류 마진이나 로열티 이런 거 대비해서 위약금이 과도한지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서 법원이 민법 389조 2항에 따라서 적당히 감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맹 계약이 약관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계적이고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가맹계약 체결 직전 연도 가맹점이 100곳 이상이라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을 한 가맹본사라면은 이 제시했던 최저 매출액보다 점주님이 1년 이상의 평균 매출이 낮다면 중도해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고요. 적자만 누적되는 사정들이 있다면 상법 168조 10에 따라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계약 상황에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게 표준 약관을 잘 따른 거냐부터 봐야 되겠고, 또 네. 다른 이상 상황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약간 좀 감액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네, 감액할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당연히 그 본사를 통해서 주로 재료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 대가를 이제 서로 주고받긴 하는 건데, 문제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도 이 가맹점에는 오히려 공급하는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격 결정력이 본사에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이 가맹사업 특히 외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맛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 본사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강제 항목으로 설정된 필수 원부 자체가 있어요. 네. 뭐 피자집이면은 뭐 피자 도우 같은 것들에 해당하겠죠. 원칙적으로 강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여러 이제 재료 중에 뭐 시판용 뭐 마요네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사도 똑같은 품질인 것들 그런 것들도 구입을 강제하고 뭐 가격을 3배로 받고 이런 부당한 폭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혼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불공정해 자점 매입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사입을 하게 됐다가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이 청구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자 위에 올라가는 치즈는 이 종류를 써야만 합니다라고 가맹본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거 내가 사면 더 쌀 것 같은데 다른 치즈 사서 올렸다가 오히려 피소되기도 하고요. 네,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필수 품목이라는 게 진짜 필수적인 필수 품목인지 요것도 좀 따져보면서 좀 분쟁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에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프티콘 주고받는 경우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쓸 때 그 네. 차액이나 뭐 이런 거 누가 분담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또 분쟁이 많다 하더라고요.
네, 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되면은 본사도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100% 점주한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 부당한 강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액을 부담하느냐 마냐에 대해서도 보통은 점주 간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거나 합의서를 따로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네. 이 합의서를 서명을 해줬다라고 해도 역시 부당한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모바일 상품을 쓸 때 수수료율은 얼마라고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너 리스크라고 하고 예전에 어떤 그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성추문 때문에 그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의 뭐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고 또 피해도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애꿎은 그 성실하게 일하시는 점주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가맹본사의 책임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제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본사에게 오너 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통상 오너 리스크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매출이 이제 하락하는 게 이제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락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대호 치킨 뭐 이런 거에서 막 가맹점 한 1,000개 이렇게 늘려놨는데 막 밖에서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 손해가 점주들한테 갈 수 있다. 그때는 그러면 이거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제 법이 네네. 바뀌었네요. 네네. 반대로 점주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요새는 워낙에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리뷰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돼서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훼손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식품위생법이나 뭐 건축법 등을 위반을 해서 뭐 영업허가가 취소가 돼버리거나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같은 시정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또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경우, 또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에는 본사가 점주님에게 오히려 즉시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도리어 민사소송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점주들이 어떤 행동한 것 가지고 또 가맹본부에서는 그걸 또 문제 삼아서 그 이유 때문에 가맹 해제합니다. 또 이러고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이게 참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본점하고 본사랑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법원과 달리 뭐 인지송달료 같은 비용의 부담이 없으시고요. 기간도 뭐 2개월, 3개월 정도로 되게 짧게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같이 절차 위반이 되게 명백하고 개점 전이라서 피해액이 좀 적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수월한 편인데 본사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사실 조정은 종료가 돼서 결국은 소송을 통한 구제로 가셔야 합니다. 아하, 그 과정까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프랜차이즈 가맹 이쪽에서의 갈등 관련해서 송윤 변호사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협력 심화를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양주시의 의류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 2동이 모두 탔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수입차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송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새어나가지 않게. 충동적으로 괜히 필요 없는 거 샀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속된 말로 지름신이 왔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르게 되고 저것도 지르게 되고 이런 충동 구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충동 구매를 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충동 구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할 때가 있죠. 네. 할 때 기분이 혹시 좋아지십니까? 그럼요. 네. 항상 소비는 항상 정말 저는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우울할 때, 약간 화풀이하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돈을 쓰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뭔가 해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은 해소가 되죠. 예. 그리고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자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 내 자극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스트레스를 배출을 하는데 근데 돈도 같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거나 예. 또 안전하려고 하거나 자기 만족을 또 위해서 하려고 하거나 또 예.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다 소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친 소비가 사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 하더라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네. 또 나중에 심리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돈이 드니까 네. 문제이고 이게 또 우리가 계획했던 소비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네. 또 걱정이 되는 것 아니니까요. 일단은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는데 네. 충동 소비를 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약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환희를 가지게 되잖아요. 막 지친 상태에서도 막 뛰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소비만 되면 뭔가 그것을 내가 게릿하려고 그러는 뭔가 그걸 확보하려고 그러는 그런 좀 토대가 굉장히 형성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상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먹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그냥 자극적 음식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보상 심리가 시간이 축적되면서 어떤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있고 그것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러니까 소비는 공짜로 주는 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했던 행동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네, 뭐 매운 음식이 그러하듯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네, 소비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또 이제 가게에 악영향이 될 테고요. 네, 또 주변에서 또 옆에서도 충동 소비를 하면 또 따라하게 되고 그렇죠. 예, 나는 그냥 한 5만 원짜리로 충분했는데 야 15만 원짜리가 더 좋아 이러면 또 약간 또 솔깃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또 SNS 같은 거 보면 예. 19,900원짜리 뭐 이렇게 뭘 하나 사셨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막 잘 어울리고 막 뭔가 연예인이 된 것 같고 뭔가 어떤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저걸 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동조화 현상 같은 것도 있죠. 동조화 현상. 네.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네. 이게 혹시 충동 구매를 자주 하게 되는 성향이나 성격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어때요? 있죠. 예를 들자면 외향성과 내향성 중에 네. 외향성이 좀 굉장히 짙으신 분들, 그러니까 외향성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극을 기본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 자체를 좀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훨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죠. 남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큰 사람들. 감정 기복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확 좋아지려고 할 때 충동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게 소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기분이 확 떨어질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진희 님이 소비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뭐로 표현하신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면 행복의 빈도가 많아지니까 더 좋다고 또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갑이 이제 텅텅 비게 되는 건데.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소비보다는 저는 예. 먹을 거에 대한 소비가 좀 있는데 네, 정말 먹을 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자기 만족을
자주 찾기 때문일까요? 네. 그러면 네. 또 하나가 아까 뭐 이렇게 19,900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유통업체들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네. 19,900원, 29,900원 이게 사람들의 소비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다 하고 네. 막 홈쇼핑에서 막 매진 임박 매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곧 네. 매진 이런 거 뜨면 이제 막 조마조마해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제가 되겠죠. 일단은 사람의 심리를 격동시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떤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게 된다. 되게 없어진다. 몇 개 안 남았다.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소해진다라는 거는 값지다는 걸 의미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이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격동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진이 임박했다는 거는 이제 금방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막 번쩍번쩍 뜨잖아요. 이제 매진 막 임박 5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급등하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올 거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포모 현상.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소비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 네, 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비에서도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네. 손실 회피라고 그래서 이 상품을 놓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면서 희소성의 원리와 손실 회피 이런 것이 같이 좀 결합되면서 소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방송 중에만 세일이라고 했어. 네. 이 방송 끝나면 내가 저 가격에 못 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손실 회피 본능 심리가 또 네. 되는 거고요. 네.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걸 부추기게 되는 게 요즘 많죠. 1+1, 2+1. 네. 나는 분명히 하나만 필요했는데 2+1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사면 하나 준다니까 그냥 2개 사자. 네. 그래서 애초에 나는 하나만 필요했지만 결국 3개를 들고 나오게 되죠. 네. 이것도 누구나 똑같은 심리일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공짜 효과라고 해서요. 네. 2+1이든 1+1이든 전부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마치 하나를 더 사면 하나를 더 받는다.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받는다는 부분이 공짜처럼 보이는 거. 네, 왜곡적인 어떤 현상을 주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움직인다는 게 네. 저도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3개 사면 하나 무료. 네. 보통 타이어를 3짝만 끼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3개 사면 하나 무료. 저게 통할까 싶었는데 그게 또 통한대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공짜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보너스로 여겨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소비할 때는 이런 걸 또 경계해야 되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잘 이용하시면 또 좋은 거고요.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원리죠. 네. 그래서 이게 심리학 개론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소비 충동이 그때 뭐 발현이 돼서 뭐 좋은 소비를 꼭 필요한 물건을 정말 세일한 가격에 산다면 네. 좋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또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심리 자체로도 그렇게 네. 될까요? 그렇죠. 사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약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버는 게 되게 많아도 네. 사실 씀씀이가 제어가 안 되면 이게 물이 들어와도 구멍이 뚫린 항아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하나가 투자일 수 있고 네. 버는 거, 또 하나는 좀 잘 안 새 나가게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 소비를 하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완화되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돈이 나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샀어야 되나? 좀 있으면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이번에 카드 빚을 어떻게 갚지? 이런 불안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불안이 올라오면 또 충동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유통업체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인간의 그런 불안감을 또 자극시키는 거고요. 계속해서 하나라도 네. 더 팔려고. 네. 0340님이 저는 술은 안 마시는데 와인셀러를 품절 임박이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와인도 3병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반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충동 소비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일 때 여기 성공회담에서도 네. 그런 뭐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요. 막 쓸데없는 소비하는 사람 막 혼내고 막 그럽니다. 네,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 게 네. 씀씀이를 체크하거나 또 뭐 어떻게 지출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이것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게 좀 제어가 안 되면 그런 광고를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가장 요즘에 좀 광고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쇼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광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성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도파민이 사실은 충동 소비를 할 때 도파민이 많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도파민을 조금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파민을 분산한다. 도파민 분산 전략.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취미라든지 놀이를 해보는 것도 도파민을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막 검증 패션 매장 같은 게 있는데 그때 밥을 먼저 먹거나 내가 이제 요식거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이 쇼핑을 하려는 마음이 좀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출 규모가 좀 줄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큰돈쓸 것 같으면 미리 뭐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도 먹고 먼저 먹고. 네. 내 뇌에 어떤 보상을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표하는 것은 내 안에 도파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소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토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 신기하다. 네. 그리고 박성춘 님이 그 중국 그 유통 앱에서 자꾸 쿠폰 준다고 해서 네. 필요 없는 물건으로 금액을 채우고 후회했다라고. 네. 근데 차라리 정말로 안 필요할 때는 그냥 앱을 삭제해버리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고. 아, 맞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사실 쿠폰을 놓치면 되게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아, 엄청 광고예요, 그렇게.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손실 회피입니다. 뭔가 그 쿠폰을 놓치면 손실을 볼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과도한 좀 쇼핑 앱 같은 것도 지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유통업체들, 판매업체들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또 엄청나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사람의 소비 심리를 열 것인가. 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심리학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소비 심리를 단속할 것인가. 네. 공격과 방어도 재미납니다. 자, 연세대학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각 지역별로 소멸 시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도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에 울산 탈출이라는 다큐멘터리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요. 그걸 만든 KBS 서영민 기자 그리고 양승훈 교수와 함께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